임금 문제도 있고, 최근에는 비트코인 논란까지 있죠. 그래서 저희가, 경제 관한은 그러면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 답을 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겠죠. 예. 바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공장을 찾아준 분들 중에 정부 최고위급 인사가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런 라디오 인터뷰 하신 건 처음이죠? 제가 지방방송에 전화로 짧게 한 거 외에는 처음입니다. TV 라디오 전체 처음입니다. 네, 처음입니다. 예. 뉴스 공장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예. 직접 나오신 경우는 그럼 당연히 처음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처음입니다. 저희가, 비트코인도 하도 난리여서 직접 모셔야 되겠다. 네. 예. 이 뉴스 공장 혹시 들으십니까? 예, 가끔 듣습니다. 예. 매일 들으셔야 됩니다. 매일 알겠습니다. 예. 가끔 들으시면 안 되고요. 더 자주 듣겠습니다. 네. 주의해 주시고요. 예. 지금 경제부총리 되시기 전에 아주대학교 총장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총장 한 2년만 했습니다. 거기 어떻게 총장이 되셨습니까? 그 전에 쭉 관료셨잖아요. 제가 관료로 32년 넘게 근무를 하다가, 네. 지난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 장관급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한 1년 정도를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해서 제가 사의를 표하고 네. 스스로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와서 사실은 이제 지방에서 이제 집과라고 할까요? 그러고 있었는데, 한 반년 정도 지나서, 아주대학교에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총장 청구에서 요청이 왔는데,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다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크게 원하지 않았었는데, 그 직전에 다시 전 정부에서 입각 제의가 왔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박근혜 정부에서 입각 제의가 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장관 하다가 사의를 펴고 그만두고 나갔고, 다시 입각 제의가 2차례 온 걸 제가 이제 고사를 하고, 그러고는 그때가 이제 백수였으니까요. 예. 이렇게 있다가는 또 될지 몰랐다 싶어서 뭔가 일을 해야지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한데 마침 그 전에 고사했던 대학에서 다시 또 총장 청구에서 후보를 올리겠다고 해서 수락을 했는데 이사회에서 저를 총장으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당황스럽네요. 예, 그렇게 해서 총장을 하게 됐습니다. 잘난 척으로 들립니다. 그런가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부총리님 따라해 보세요. 예. 라디오는 뉴스공장. 시사는 김어준. 손석희보다 김어준. 예. 완전히 독재신 것 같네요. 저희가 앞으로 써먹으려고요. 예. 자, 그럼 바로 질문으로. 비트코인이지 않습니까? 예. 아주 난립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한다는 얘기가 잠깐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청와대에서 약간 후퇴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바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정부가 오락가락 한다. 바로 비판이 나왔습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정부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비트코인은? 지금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지금 비이성적인 투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유념을 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진정시키는 또는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서는 정부에서 입장이 같고요. 다만. 방법이 부처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좀 몇 가지 안이 나왔었죠. 일부 부처에서는 이제 거래소 폐쇄까지 나왔었고. 법무부에서는. 예, 법무부에서는. 법무부에서는 하우스처럼 보는 거죠. 말하자면 도박판처럼. 법무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법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서 조금 그런 측면을 강조하면서 조금 강한 안을 정부 안에서 얘기를 쭉 하고 있었고 또 다른 부처들이 생각하는 부처도 있었고요. 네. 또 그거는 그러니까 법무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아예 폐쇄까지도 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부처도 있긴 있었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것과 유사하게 간 부처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폐쇄까지 이렇게 명시로까지 얘기할 정도는 아니었고 이게 이제 총리실에서 TF 구성돼서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무조정실장이 이제 팀장이 되고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거래소 폐쇄 얘기인데 그게 조금 이제 앞서서 말이 나오는 바람에
기대했는데. 그럼 정부 안중에 다른 것도 뭐가 있습니까? 폐쇄 말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함정인 규제 수준인데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 통일된 그런 규제에 대한 그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실명 거래를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다 또 과세를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대안이 지금 논의 중에 있어서 일단 어저께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와 같은 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하는 데서는 이견이 없고 다만 투기는 강력히 규제하고 투기를 하고 실명제로 가고 실명제 하는 거를 포함해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체적인 방안은 다시 좀 얘기를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가상화폐의 이제 기반 기술이 되는 이제 블록체인은 4차 산업의 기반 기술 중에 그 하나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겠다. 이런 기술은 장려하되 비트코인이 투기성이 있는 부분은 규제해서 잡겠다. 예, 투기성 있는 부분은 이제 규제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도 이걸 잘 그 알려서 이것이 상당한 그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것도 좀 알리고 또 규제 방안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그 기반 기술로서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앞으로 그 선도 산업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좀 균형 잡히게 보겠다 이런 시각입니다. 원론은 알겠어요. 원론은 알겠는데 이런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분리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걸 규제하고 이걸 살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반론도 있어요? 블록체인은 이제 앞으로 산업에서 예를 들면 보안이라든지 물류 여러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반 기술이고 기반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활용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종의 암호화폐나 가상화폐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그 기술 자체에 대해서 옛날에 이제 인터넷과 비슷한 겁니다. 인터넷 처음 나올 때는 규제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산업적인 측면이나 경제 측면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까 하는 측면하고 그것이 활용돼서 나온 가상화폐의 이제 투기적인 측면이라든지 선의 투자 피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따로 봐야 된다. 분리해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거래소 폐쇄가 지금 여러 방안 중에 하나로 논의되는 수준이긴 한데 그것도 여전히 살아있는 옵션이긴 한 거죠. 예, 살아있는 옵션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정발부처 간에 아주 진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거래소 폐쇄를 했을 때에 생기는 여러 음성적 거래 문제라든지 또 해외 유출 문제 등등 또 그 반론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빡세게 좀 서로 간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편을 쓰면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어쨌든 지금 부처 간 열심히 논의 중이다. 그렇습니다. 예. 뭐 부처가 각 부처 입장별로 그 중점적으로 보는 게 다르니까 견해가 다른 거는 당연합니다. 네. 다른데 어쨌든 거래소 폐쇄도 옵션으로 살아 있는 것이고요. 예. 살아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게 가장 강한 조치라고 하면 그 이전에 다른 조치로 이걸 잡을 수 있겠는가 검토해보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예. 뭐 언제 나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왜 1차, 2차, 3차 막 대안들이 있잖아요. 1차, 2차, 3차는 아니고 이제 저희가 부동산도 쫓아가면서 대책을 내는 거는 참 현명하지 않은 방법이고요.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전체 판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큰 판을 보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트코인도 예를 들어서 요 안이 통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이 안이 안다 이런 식의 플랜들이 짜지겠죠? 글쎄요. 그렇게 되기보다는 한 번에 그냥 전반적인 것을 보면서 큰 틀에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정부 대책이 잘못돼서 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대책이 잘못되기보다는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그래서 폐쇄이기 때문에 출렁이었었고 지금 다시 회복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정부로서는 대책이 잘못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메시지를 여러 가지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꼭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에 있어서도 정말 유념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조금 그런 측면에서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 관리가 일관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린 요지는 뭐냐면 1차, 2차, 3차 막 대안들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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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면 그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산에 들어서는 일부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 비트코인은 아시는 것처럼 그 비이성적인 투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좋은 대책을 만들지 못했고 나타난 현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같은 투기는 또 개인의 어떤 자기 책임하에서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좀 균형 잡히게 봐야 될 것 같고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 진지하면서도 좀 더 빨리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많은 국민들이 좀 그 보고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더 빨리 만들었었어야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합대책이 일찍 있었어야 하지만 투자는 결국 개인 책임이다. 이렇게 요약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이제 자기가 돈 잃고 나면 탓할 사람을 찾거든요. 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정부이기 때문에. 네. 예. 앞으로 요 문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잘못되면 무조건 정부 책임을 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죠. 예.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탓을 못하게 하는 종합대책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빨리 나오는 것도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 부분이 완전히 그렇게 오래됐던 아주 새로운 이슈였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 좀 이해해 주시면 두 번째는 정부의 어떤 정책도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정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렇죠. 어떤 정책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제로 인해서 그 손해봤다거나 또는 마음에 안 드시면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요. 부동산은 마찬가지고 최저임금은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예, 그렇게 좀 하시죠. 예. 최저임금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담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거 다 망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요즘.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지적입니까? 아니면 과장한 겁니까? 아니면 이거 문재인 정부 잘못되라고 저주를 하는 겁니까?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건 어떤 건가요? 어제 제가 인천에 있는 어느 아파트 단지를 갔습니다. 네. 인천 가좌동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를 간 이유는 그 아파트 단지에 일하는 경비원들이 계신데 지난 10월 달에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이제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이분들 일부 해고합시다. 네, 그러고 예. 자동화합시다 하는 것을 그 입주자에게 투표에 붙였어요. 네. 그랬는데 작년 10월 달 일이라고 들었는데 입주자분들이 한 60%가 그걸 부결을 시키고 네. 이분들을 고용을 유지하자 우리가 관리비가 좀 오르더라도 유지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결정을 내린 이유는 제가 만나보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이분들이 하는 서비스를 계속 좀 받고 싶다. 네. 요새 이제 경비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택배랍니다. 택배 받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 했던 서비스에 만족하고 이런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그 단지가 좀 오래된 단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들과 경비원들이 많이 아시는 거예요. 인간적 관계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경비원들 연령층이 6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까지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에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에 답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걸 왜 하냐면은 그 경비원 같은 분들이 이번에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월급으로 따지면 157만 원 받습니다. 네. 작년 기준하면 이게 한 135만 원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157만 원 정도의 돈으로 또는 작년에 135만 원 돈으로 과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저임금 근로자가 23%입니다. 네. OECD 3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취약계층의 사람다운 삶에 대한 얘기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네. 된다. 뭐 그런 거죠. 네.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아까 6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이라고 그랬는데 이때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장년층 이상이 35%입니다. 여성 근로자의 4분의 1입니다. 남자보다 2배입니다. 최저임금 대상이. 청년들의 4분의 1입니다. 이런 계층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우리 사회에
또는 경제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가 양극화 문제입니다. 예. 이 문제가 작년에 우리가 성장을 3%를 하고 금년에 3% 목표를 하고 있는데 3%, 4% 성장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 사회와 굉장히 내재하고 있는 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양극화 문제도 있고요. 지금 우리 공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영세 상공인이나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가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예. 평균 그동안의 최저임금이 7.4%가 올랐습니다. 매년. 예. 이번에 16.4%가 오르거든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랐다는 많이 거죠? 올랐다는 얘기죠. 예. 많이 오른 부분이 숫자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9%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9% 오른 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줍니다. 물론 30인 미만 사업주긴 합니다만은 예.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소나마 있을 수 있는 어려운 사업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거든요. 3조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예년보다 더 오른 9%에 해당하는 돈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주분들이 일자리 안정기금요. 일자리 안정 자금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분 한 분 고용하는 기준으로 하면은 월 제가 13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있거든요. 한 사람 당입니까? 한 사람 당입니다. 그럼 10사람을 하면요? 그럼 130만 원이죠. 그다음에 플러스 이분들이 이제 고용이 되려면 이제 사회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고용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 가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도 이번에 대폭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로 가입하는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제가 90% 지원해 주거든요. 90%가 그렇죠. 지원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있을 수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물론 사업주 부담 금액이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 약 한 17,000원 정도 한 달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정도 부담을 하시는 정도로 하면서 해년마다 올랐던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부담분 정도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아예 부담을 안 드리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럼 그런 정부 지원을 받으면 결국 예년의 인상률 정도 수준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16.4% 오르는데, 저희가 9% 지원해 주니까 6.4%는 예년에 7.4%죠. 그거는 예년에 올랐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세 자영업자 부담이 급속도로 늘어나서 지금 망하게 생겼다는 건 과장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걸 그렇게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과장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뿐만 아니고 저희가 특히 종편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보수 매체하고. 예. 저희는 전체를 그렇게 하는 거는 좀 과장됐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일자리 안정자금 말고도 저희가 같은 소상공인의 영세 중소기업인을 지원하는 대책이 세어보니까 76가지입니다. 네. 그중에 예를 들면 임대료 문제도 있고요.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 같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지원을 그런 처지에 있는 사업주들께서 전부 다 신청해서 받으셔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도 좀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서 고용을 유지하고 또 더 사업 잘하셔서 가능하면 더 많은 분들 고용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최저임금이 올라서 월급 오를 줄 알았더니 근로시간을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업체 입장에서 이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편법을 쓰거나 꼼수를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편법에 대해서는 고용부 또 노동청에 있는 지방노동청 또 이런 관서를 통해서 지금 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안 되죠. 안 되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고용부 중부생 안 되는지 알면서 그러는 거죠. 예, 그런 단속을 저희가 하고 또
또 이렇게 행정 지도라든지 또 잘 안 내다고 할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사업주분들께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일자리 안정금 신청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가자동 아파트를 갔더니요. 그 입주자 대표도 만나고 제가 경비원들을 만났는데 전부 다 좋아하세요. 그리고 입주자들 좋아하고 입주자 대표분들은요. 작년 10월 달이면은 자기들이 그 관리비 인상분을 부담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21평부터 41평까지 3개 평수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관리비가 4,000원에서 월 8,000원이 올라가는 거였었어요. 네. 고용을 유지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분을 내야 되니까. 그런데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게 나중에 결정냈는데. 이 경우도 지원합니까? 그렇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같은 경우는 인원수 상관없이 다 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은 아파트 경비원. 그거 잘하셨네요. 예. 아파트 경비원들이 가장 해고가 쉬운 직종입니다. 그래서 30인이 넘어도 다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분들 가자동 아파트 주민 같은 경우는 참 감사한 것이 이 결정하기 전에 이미 결정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관리비가 4,000원에서 8,000원 오르는 것에 반 이상을 정부 지원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원래 더 내려고 한 돈의 한 45% 정도, 40% 정도만 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1평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 아파트 경우에는 관리비가 한 2,000원 정도 오릅니다. 41평 사시는 분들은 4,000원 오릅니다. 그런데 만나보니까 경비원들 너무 고마워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시고요. 연세가 70 넘으신 분인데 건강해 보이세요, 일을 하니까.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분들도 우리가 이런 결정인데 정부가 더서 고맙고 이분들 계속 유지해서 고맙고 그러니까 다 해피하신 거예요. 저도 굉장히 아주 잘한 거 말고는 부동산이요. 부동산이요. 부동산 지금 부동산 파리 대책이 이제 한마디로 지금 많은 사람들 내놓으라는 거였잖아요. 세금 올라갈 테니까. 근데 그 양반들이 오히려 집을 팔지 않아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원인 분석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강남 4구의 집값은 오르고 있어요. 둘 다 묶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 원인 분석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요. 네.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4, 5년 동안에 최근 부동산 거래 기간, 예를 들어 12월이면 12월에 지난 4, 5년 동안의 거래 건수하고 작년 거래 건수를 보면 작년에 더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강남 4구에서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니까 또 정부가 단속하고 하니까 일부 중개업소에서 문을 닫는 일도 벌어지니까 이 거래가 안 되는 걸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통계상으로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재미있는 통계가 강남 4구에서 집값이 오르는데 6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6억 미만의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는 가격이 그렇게 오르고 그 정도로 오고 있지 않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글쎄요,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쭉 통계를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투기적 수요가 몰리고 있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공급 물량도 늘었습니다. 강남을 비롯해서 수도권 전반적으로 공급 물량도 1% 늘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래량도 많지는 않지만 얘보다 늘어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투기적 수요가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보유세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유세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유세 문제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보유세는 찬성률이 훨씬 높던데요. 찬성률이 훨씬 높죠. 예. 찬성률이 그럼 높을 수밖에 없죠. 예. 그렇지만은. 그렇게 비싼 아파트 있는 분들이 적으니까요. 예. 나머지 분들은 찬성하는 거죠. 예. 아니, 그리고 보유세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왜 고민하는 거죠? 왜 고민하면 이런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보유세와 거래세를 보고 봤을 적에 보유세가 거래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서 우리가 낮은 편입니다. 예. 그다음에 다주택을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분들에 대한 과세 형평의 문제에 있어서 보유세를 좀 올려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다만 부동산 가격 안정용으로 이 보유세를 쓰는 문제는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정부가 지금 강남 4구라든지 그 아파트 부동산 가격 안정에 있어서 원칙은 그 해당 지역에 맞춤형을 저희는 원하고 있거든요. 네. 보유세를 올리면 정부세가 다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보유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재산세가 있고 종부세가 있습니다. 네.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 전부 다 올리게 되면은 전국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종부세로 하면 되죠. 종부세로 하게 되더라도 그 일정한 기준 이상의 집들은 전부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지금 안 그래도 오늘도 어느 언론에서는 제가 나오면서 보니까 강남을 때렸는데 지방이 쓰러졌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네.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 일부 지역 외에 다른 지역까지 전부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는 그 마음 같아서는 네. 그래도 대부분은 그 대상은 결국은 뭐 강남 지역이나 그 정도 가격이면 강남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 대상이 되는 율이 훨씬 높죠. 네. 그렇지만 다른 지역의 아파트나 부동산도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도 대상이 되면 안 됩니까?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강남 4구나를 비롯한 일부 지금 부동산 과열이 아닌 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지역까지 이제 해당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과열 지역에 집중해서 하고 싶은데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근데 부동산 보유세는 그 특정 일정한 가격 이상을 소유한 사람들한테 일괄적으로 다 적용돼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정책 목표를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이것이 얼만큼 작동할 것을 제가 면밀히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래세의 관계라든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형평 문제로 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측면이 있고요. 조세 정책 측면에서 봐서는 부동산 가격이나 특정 지역을 타겟으로 하는 것으로는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면밀히 분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게 혹시 뭐 보수 매체의 저항이라든가 그런 거랑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예. 진짜로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부총리님이 아파트가 비싼 거 아닙니까 혹시? 저는 예전에 이런 보도 중에 이런 정책을 쓰려고 하는 관료들의 아파트가 실제로 비싸가지고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있었는데.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 지역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갖고 있는데 저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이 전용 면적 18평짜리입니다. 네. 작은 면적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 아닙니다. 뭐 저도 그 어느 댓글에 보니까 그 지역에 있어서 뭐 그 집값보다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문제나 좋죠, 뭐 좋기는. 사실은 뭐 별로 뭐 그런 점도 모르겠어요. 집이 하나인 사람들은 네, 집이 하나인데요. 집이 하나 제가 집이 상관이 하나, 없어요, 사실. 집이 하나인데요. 네. 그리고 그 보수 언론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떤 그 언론에 계신 많은 분들은 그 지역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지만은 네. 저희가 정책을 하면서는 그런데 구애받지 않고요. 네. 그 정말 그 사심 없이 한 가지 더 좀 그 말 나와서 현 정부가 혹시 이렇게 보수 매체의 공격이나 보수 매체의 어떤 태클이나 이런데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까? 부처회의 할 때 보면 뭐 이런 기사 나왔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과거에 영향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제가 뭐 보수 매체다 그렇지 않은 매체를 나누는 건 뭐 제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보수 매체가 주로 공격을 하니까요. 제 입장에서는 언론에서 하는 얘기에 저희가 신경 안 쓸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국민에게 바로 이제 영향을 주시고 하니까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정책을 하면서 그런 것에 저희가 참고는 하지만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면은 노무현 정부 때도 계셨으니까 지금 드리는 네. 말씀인데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서 지금 보수 매체의 공격에 그때만큼 신경을 쓴다 안 쓴다? 글쎄요. 이걸 정부 전체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 위치에 있지 않고요. 네. 제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 저희가 고려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책에 영향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려는 하지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뭐 옛날보다 덜 쓴다. 덜 쓴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네.
아니, 연장된 시간 지나갔군요. 예. 지나갔습니까? 예, 뭐, 국무회의 하셔야 된다고. 예, 국무회의가 오늘 대충 진행했는데 조금 국무회의를 맨날 하시죠. 하는 거 아닙니까? 맨날은 아니고 매주 하는데 조금 더 하시죠. 매주 하는 거고 처음 나오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사진에도 우리 팀장님하고 일 나눌 게 있었는데 장관들께 출연 요청을 하실 텐데 저희는 요청을 받지를 못했고 오히려 제가 오히려 제가 우리 직원에게 네. 우리 뉴스 그냥 나가자. 네. 제가 먼저 얘기를 그래야죠. 했어요. 모든 부처 장관님들이 나와주셔야 돼요. 직접 나와서 설명하셔야 되고 오해받으면 풀어야 되고. 아니 근데 제가 나오자고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우리 직원이 그렇게 요청을 한 이유가 우리 김원준 씨를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네. 그것보다는 제가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아니 대통령도 직접 소통하는 마당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솔하게 많은 부분들이 국민들께 잘 전달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걸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오해를 받거나 잘못 전달됐으면 직접 나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제가 시간이 바쁘냐면 좀 더 하시죠. 그런 면에서 모처럼 또 다음에 또 받아주신다면 제가 또 나오겠습니다. 모처럼이 아니라 처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이거든요. 소위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서 지금 청와대에는 노무현 정부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많으니까 비교해서 보수 매체가 공격하는 정도는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많은데 신경 쓰는 정도가 덜하다 이전에는. 글쎄요, 그걸 제 입장에서 공격이라기보다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정부에 있는 당국자가 그렇게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 신경 안 쓸 수 없지만 그런 비판에도 저희가 신경을 쓰지만 그래도 뚜벅뚜벅 저희가 사심 없이 객관적으로 할 일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집이 있어도. 예. 개의치 않고 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그런 정책을 쓸 필요가 있으면 쓴다. 저 같은 경우 집이 한 채인데 그게 오르거나 내려가는 게 집이 여러 채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관료들 중에. 그분들 신경 쓰이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너무 이렇게 일리적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은 집이 서울에 있었는데 세종에 간 공무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개인 사정들이 있으실 게 그걸 너무 이렇게 싸잡아서 매도하시기보다는 개인 사정이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사람도 봤다. 보긴 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은 아니지만 보긴 본 적이 있다. 책임 있는 공직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보긴 본 적이 있다. 제주에서는 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은 있다. 들은 적은 있다. 글쎄요. 별로 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인간관계가 너무 좋으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오해를 또 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인정하셔야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근데. 예, 그래서는 안 되지만 또 각자 사정에 따라서 이런저런 돼 있는 것을 너무 또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좀 가혹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공직자가 특히 책임 있는 공직자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솔선하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요것만 여쭤보고 보내드릴게요. 석방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기재부가 다스의 3대 주주 아닙니까? 기재부가 사실 하고자만 했으면 이전 정부에서도 실소유주 밝혀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기재부가 이제 상속세 때는 물납을 다수 주식을 받아서 지금 19.9%인가요를 지금 3대 주주 소유를 저희는 3%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미 19%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프란더스계에서 3% 하는데 전혀 문제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이 기업의 투명성을 위해서 하는 그런 민간 활동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 말은 기재부가 할 일을 안 했지 않냐? 아니 기재부에서는요. 상속세를 물납을 받아서 주식 가치가 영향을 미치는 주주로서의 모니터링 하는 거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실질 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지금 검찰에서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물납으로 받을 수는 있는데 비상장 주식을 다른 주식 그러니까 상장 주식도 분명히 소유하고 있었고 이 상속세를 낼 주체가. 게다가 회원권이라든가 황금성 훨씬 황금할 수 있는 요건이 강한 그런 다른
부동산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비상장 물납으로 받았다. 그거는 좀 오해건 오해십니다. 지금 저희가 국세를 받는데 이제 현금이 있으면 받겠죠. 상속세를. 현금. 예. 그 다음에가 국공채입니다. 예.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상장된 주식입니다. 상장된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상장된 주식을 규제가 있는 상장 주식 제가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랬다고 하던데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은 기재부라고 변호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네. 제가 그 변화를 생각하고 만약에 제가 잘못했다면 밝혀내야죠. 세 번째가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입니다. 네. 그다음에 비상장 주식인데 다만 제도적으로 잘못돼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걸 이번에 고쳤는데 부동산에 이제 저당권이 설정됐을 경우에 부동산을 물납을 안 받은 겁니다. 저당권 100만 원 설정돼 있는데 소액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근데 그때 규정상에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상장을 받았는데 이번에 그래서 그 제도를 고쳐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저당권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받도록 비상장 주식들 이렇게 고쳤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이번에 시정을 했고요. 기재부가 이전 정부 시절에 다스 물납 요건을 굉장히 물렁하게 적용해가지고 비상장 주식으로 처리하게 해줘 용인해 준 측면이 있다. 이거 꼼수다.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는데요. 네.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재부의 지금 책임자인데. 안하고 청장님하고 한번 붙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안홍구 청장은 저하고 공무원 시험도 동기고요. 네.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그분은 백수예요. 총리가 됐지만 부총님은. 안 청장은 이제 국세청에서 대구 청장까지 하셨죠.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네, 그분은 이게 봐줬다고 하던데요, 이거. 아닙니다. 그거는 네. 물론 제가 이제 그 일에 직접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거죠.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규정의 잘못이 있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저당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물납을 비상장 주식을 규정이 잘못됐다. 그렇죠. 그래서 규정을 고친 거죠. 네.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이시다 보니까 자꾸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보는데 기획재정부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밝혀지겠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제가 거의 별 생각이 없고요. 제가 생각 있으시겠죠. 아닙니다. 제가 넘어가기 전에 기재부 얘기를 드리자면은. 제가 기재부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20대 중반부터 했으니까요. 기재부 공무원들이 혹시 실력이 부족하거나 그럴 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불편하거나 부당하거나 편법적으로 처리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적은 있습니다. 장관님은 안 그러신 것 같고 네. 장관님 주변에도 안 그러신 것 같은데 네. 그럴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인정합니다. 어쨌든. 다스가 근데 누구 건지 모르신다고요? 예, 저는 지금. 누구 걸 것 같습니까, 그럼?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 앞으로 이제 검찰 지금 수사 중이고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있으니까. 네. 근데 짐작은 있으시죠, 짐작은? 글쎄요,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안 게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 전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다스 누구 겁니까? 묻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예. 네, 그렇습니까? 어쨌든 다스란 자체에 대해서도 잘 모르신다. 예, 지금 어쨌든 검찰의 수사 중이니까. 짐작이 있잖아요. 짐작이. 개인 짐작. 집요하시게 정하는데 검찰 수사 이제 국세청 세무조사를 보시죠. 곤란하시네요. 네. 예. 근데 우리 공장님이 물어보시면 물어보시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도 못하게 하시는 것 같으네요. 많이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진짜로. 근데 보니까 방송에 맞는 체질이신데요. 그렇습니까? 네. 예. 자주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자주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하고 직접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싶은 일 알려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월간 김동연 어떻습니까? 월간 김동연.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 달에 한 번. 나와가지고. 하시죠. 약속하셨어요? 네, 하시죠. 한 번 정도 하시죠. 말 바꾸기 없게요. 네. 대신에 너무 물어보시면 물어보지 마시고, 저도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저도 해주시죠. 장사를 해야 되고, 부총님도 장사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서로 장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어가지고, 국무회의가 뭐가 중요하냐. 직접 국민과 만나야 한다. 그래서 20분 이상 국무회의에 지각하게 생겼는데, 저희는 알 바가 아니죠. 자. 혹시 인사하실 말씀 있습니까? 인사요? 네. 우리 애청자분들께. 네. 혹은 국민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렇게 뉴스공장을 통해서 우리 국민여러분들과 이렇게 직접 소통에 대해서 정말
반갑고 감사한 생각입니다. 금년에 저희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3만 불 시대에 걸맞는 우리 국민 삶의 질은 과연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이 이렇게 좋아지고 또 체감할 수 있게끔 우리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일자리 부총리님 저희 방송 끝날 시간 다 됐어요 이제. 아 그럴까요? 역공이시네요.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또 자주 뵙게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월간 부총리 저희 코너명 정했거든요. 이미 월간 부총리 첫 시간이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